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한 정치인, 원칙 있는 리더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단 한 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도덕군자가 여러분의 상사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그 8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낳은 두 명의 정의의 화신 아리스티데스와 데카토입니다. 부패한 시대에 홀로 원칙을 고집하다 고립되어 버린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완벽한 도덕적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정치인의 작은 흠결에도 분노하고 고위 공직자에게는 성인군자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아주 얄궂은 역설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완벽하게 청렴하고 원칙적인 인물을 칭송하면서도 막상 그 도덕적 엄숙주의가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고 일상의 사소한 타협조차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인간 심리의 뼈아픈 모순을 파헤칩니다. 단순히 두 위인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우월주의와 선명성 경쟁이 낳는 부작용이라는 렌즈로 고대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두 주인공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대 아테네를 대표하는 도덕적 엄숙주의자 아리스티데스입니다. 그는 동맹국들의 공금을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며 완벽한 정의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공화정기 로마의 가장 강력한 원칙주의자 데카토입니다. 그는 외래의 사치와 타락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낡은 로마의 전통을 수호하는 광신적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플루타르코스가 두 사람 모두를 훌륭한 가문이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만으로 최고 권력에 오른 신진 인사, 즉 노부스 호모로 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도덕을 정치적 무기로 벼려냈는지 지금부터 그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인물의 연대기와 생애를 깊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테네의 아리스티데스부터 시작합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기원전 530년경 아테네의 안티오키스 부족 소속 알로페케 구역에서 리시마코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만으로 아테네 정치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죠. 정치적으로는 초기부터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 철학을 따랐지만 흥미롭게도 그가 진심으로 흠모한 것은 극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식 귀족주의적 질서였습니다. 대중의 변덕스러운 열광보다는 절제와 규율의 세계를 동경했던 겁니다. 이 성향은 훗날 그의 운명에 결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연대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는 마라톤 전투에 안티오키스 부족군 지휘관으로 참전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가 남긴 것은 전공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전리품 횡령을 철저히 단속하며 자신의 청렴성을 만천하에 입증한 것이죠. 그 공로로 기원전 489년 아테네의 최고 행정직인 에포니모스 아르콘에 오릅니다. 그리고 탁월한 공정성으로 대중으로부터 저 유명한 칭호 정의로운 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82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정의로운 자가 도편추방으로 아테네에서 쫓겨난 겁니다. 정적, 테미스토클레스와의 노선 갈등, 그리고 대중의 도덕적 피로감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이 장면은 잠시 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대군이 몰려오자 그는 아테네로 돌아와 살라미스의 전에 참전합니다. 국가의 존망 앞에서 정적 테미스토클레스와 화해하고 푸시탈레이아 섬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우죠. 이듬해인 기원전 479년에는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아테네군 총사령관으로서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와 협력해 페르시아 전쟁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기원전 478년에서 477년 사이 그는 델로스 동맹 창설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낼 분담금, 즉 포로스를 산정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모든 동맹국의 영토와 수입을 직접 실사해 연간 460탈란톤이라는 총액을 책정했는데 어느 나라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공평했다고 합니다. 동맹국들은 그의 시대를 그리스의 황금기라 불렀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역사가 투키디데스조차 그의 공정성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쓸쓸했습니다. 기원전 468년경 흑해 연안 혹은 아테네에서 사망했을 때 그에게는 장례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나서서 그의 딸들의 지참금을 마련해 주어야 했을 정도였죠. 그리스 전체의 돈줄을 쥐고 있던 남자가 정작 자기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아리스티데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의 숙적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라이벌전으로 꼽힙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키오스의 아리스톤을 인용해 두 사람의 악연이 소년 시절 케오스 출신의 미소년 스테실라우스를 두고 벌인 치정 싸움에서 시작됐다고 기록합니다. 사적인 질투에서 출발한 감정이 점차 국가의 운명을 건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번진 셈이죠. 두 사람의 노선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라우리온 은광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200척의 3단 노선 함대를 건조하자는 진보적 해군 육성책을 밀어붙이자 아리스티데스는 보수적인 중장보병 중심의 육군 유지를 고집하며 극렬히 맞섰습니다. 성향도 정반대였습니다. 아리스티데스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다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친구들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재판관은 되고 싶지 않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인맥과 임기응변에 능한 현실 정치인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정면 충돌. 과연 대중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제 무대를 로마로 옮겨보겠습니다. 데카토, 본명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기원전 234년 로마 인근의 투스쿨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사비니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직접 육체노동을 하며 낡은 로마의 근면한 미덕을 몸으로 체화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살았던 마니우스 쿠리우스 덴타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막대한 전리품을 마다하고 화롯가에서 순물을 삶아 먹으며 삼리움족의 뇌물을 거절했다는 전설적인 청렴함의 소유자였죠. 카토는 이 일화에 깊이 감명받아 평생 그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외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에 매서운 회색 눈동자. 여기에 굽힐 줄 모르는 성정과 탁월한 변론술이 결합되자 그는 당대 로마 귀족들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력 가문들의 부패를 가차없이 물어뜯는 그의 웅변 실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데모스테네스라 불렀습니다. 카토의 생애도 연대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14년부터 207년까지 그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 종군하며 메타우루스 전투 등에 참전합니다. 지휘관이 되어서도 군단병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도보로 행군하며 엄격한 군기를 다졌다고 하죠. 기원전 204년에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휘하의 재무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상관인 스키피오의 그리스풍 사치와 낭비를 원로원에 고발하며 정계의 이름을 알립니다. 상관을 고발해서 출세한 셈입니다. 기원전 195년 마침내 집정관에 당선됩니다. 스페인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로마 내에서는 여성들의 사치를 금지한 법률 렉스 오피아의 폐지에 반대하며 사치금지법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191년에는 테르모필라의 전투에서 로마군을 지휘해 우에로를 돌파하며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를 격파하는 군사적 재능까지 과시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84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감찰관에 당선됩니다. 무자비한 사치세부가 부패한 원로원 의원 축출, 바실리카 포르키아 건설까지 로마 역사에 남을 도덕 정풍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기원전 153년경에는 카르타고 사절단으로 다녀온 뒤 저 유명한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무화과 하나로 로마인들의 공포를 자극해 제3차 포에니 전쟁의 불씨를 지핀 이 장면도 잠시 후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원전 149년 그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무려 44번의 소송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로마 전통의 수호자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사람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열전이 지닌 진짜 가치는 영웅의 화려한 면모 뒤에 숨겨진 치명적 결함을 끄집어내는 데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의의 화신이었던 두 사람. 그들의 원칙주의는 개인과 사회에 어떤 역기능을 초래했을까요?
지금부터 플루타르코스의 냉혹한 해부가 시작됩니다. 아리스티데스의 핵심 미덕은 타협을 모르는 완벽한 정의, 즉 디카이오시네와 금전적 청렴이었습니다. 그리스 전체에 세금을 주무르면서도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취하지 않았죠.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치명적 결함으로 가정과 가족을 방치한 경제관념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가계, 즉 오이코노미아는 완전히 파탄낸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최소한의 돈조차 없었고 남겨진 딸들은 지참금이 없어 오랫동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거리를 전전할 뻔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서 아주 신랄한 비유를 던집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기름은 피부 바깥에 바르면 몸에 유익하지만 안으로 마시면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하죠. 아리스티데스의 정의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정의는 타인과 국가에는 더없이 유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는 지독하게 무심한 독이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것은 분명 미덕이지만 무능하여 가정을 굶기는 것은 정치가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카토는 어떨까요? 그의 미덕은 근면, 절제, 그리고 조상의 전통, 즉 모스 마이오룸을 향한 광신적인 헌신입니다. 감찰관 시절 그의 활약은 실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사치품과 장신구, 고급 마차에 세금을 10배 이상 물렸고 공공수도관을 몰래 자기 정원으로 빼돌려 쓰던 귀족들의 파이프를 박살냈으며 도로를 침범한 불법 건축물을 예외 없이 철거했습니다. 앞건은 전직 집정관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 사건입니다. 연애 도중 애인에게 사람이 죽는 모습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죄수를 처형한 사실이 적발되자 카토는 그를 원로원에서 가차없이 축출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플루타르코스는 카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형적인 탐욕과 인간의 결렬을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카토는 노예를 가축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젊고 건장한 포로를 싼 값에 사들여 극한의 노동을 시킨 뒤 늙고 병들어 효율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내다 팔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아테네인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짐을 나르던 늙은 노새에게 평생 공짜 식량을 주었던 일화와 대비시키며 이렇게 질타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신발이나 냄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낡고해졌다고 내다버리는 것은 인간 사이의 유대를 오직 필요성으로만 계산하는 천박하고 편협한 영혼의 증거다. 나라면 나를 위해 일해준 소를 늙었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의 경제적 위선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업의 가치를 찬양하고 고리대금업을 혐오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해방노예 퀸티오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50명의 파트너, 50척의 선박에 위험을 분산 투자하는 해상 고리대금업을 은밀히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어린 소년들을 사서 훈련시킨 뒤 되팔게 하는 방식으로 중간 이윤까지 챙겼습니다. 전통의 수호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가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 본인은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영웅전의 백미 비교론에서 그는 여러 기준을 들이대며 치밀하게 우열을 가립니다. 첫 번째 기준, 정치적 권력 장악력과 생존력입니다. 이 부문은 카토의 압승입니다. 아리스티데스는 단 한 명의 정적, 테미스토클레스조차 극복하지 못해 소수파로 밀려났고 급기야 도편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반면 카토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갈바, 플라미니누스 같은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과 평생을 싸우면서도 단 한 번도 실각하지 않았습니다. 44번의 고발을 당하고도 특유의 웅변술로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그야말로 영악한 생존력이죠. 두 번째 기준, 군사적 업적입니다. 카토의 스페인 원정과 테르모필라의 승리도 훌륭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아리스티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마라톤, 살라미스, 플라타이아이. 그리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전투들을 모두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 가정 경제와 재산 관리입니다. 카토는 자기 재산을 크게 불렸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농업과 재테크의 스승 노릇까지 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티데스의 가난은 후손들을 점쟁이 노릇이나 국가 구호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정은? 다방면의 실무 능력에서는 카토가 우세했지만 궁극적인 도덕적 완성도에서는 아리스티데스가 우월하다는 것이 플루타르코스의 결론입니다.
카토는 부를 경멸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재산 증식에 혈안이 된 뒤집어진 탐욕을 보였지만 아리스티데스는 진정으로 부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신만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미덕 가운데 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완벽한 자질은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사리사욕의 완전한 배제. 그 기준에서 승자는 아리스티데스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플루타르코스의 시선입니다. 그는 역사가이기 이전에 도덕주의자였죠. 그렇다면 그 도덕주의의 프레임을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대의 다른 역사가들과 현대 학자들의 시각을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티데스가 평생 극빈층이었다는 이야기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정치가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는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리스티데스가 역임한 에포니모스 아르콘이라는 관직은 당시 최고 자산계층, 즉 연간 500메딥노스 이상을 수확하는 펜타코시오메딥노이에게만 허용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연극 경연 대회의 스폰서인 코레구스로서 삼각대까지 봉헌했습니다. 극빈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현대 학계 역시 그가 절대적 빈곤층이었다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 부를 축적하지 않은 상대적 청빈함이 후대에 극단적으로 신화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헤로도토스나 플루타르코스가 아리스티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의 갈등을 성과 악, 정의와 교활함의 도덕 드라마로 짰다면 투키디데스는 이를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벌어진 현실 정치의 권력 투쟁으로 지극히 건조하게 서술합니다. 카토 쪽은 어떨까요? 티투스 리비우스는 그를 로마의 전통 모스 마이오룸을 수호하며 그리스 문화를 완강히 거부한 인물로 그립니다. 렉스 오피아 폐지 논쟁에서 여성들의 사치와 그리스에서 유입된 타락이 로마를 망칠 것이라 외쳤다는 거죠. 하지만 에스틴, 그루엔 같은 현대 학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카토의 맹렬한 반헬레니즘은 로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토는 뒤늦게나마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의 연설문과 저서, 기원로는 투키디데스나 데모스테네스 같은 그리스 수사학의 기법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교육에는 그리스 서적을 활용하면서 기원전 161년에는 원로원을 압박해 그리스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죠. 대중 앞에서는 외세 배척과 순혈주의를 외치며 포퓰리즘적 지지를 챙기고 뒤에서는 선진 문물을 적극 활용한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였던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묵직합니다. 첫째, 조직 내 도덕적 피로감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공금을 횡령한 동료들을 철저히 고발하며 투명성을 지켰지만 그 결과는 조직 내에서의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눈 감아주고 횡령범들을 방관하자 오히려 대중이 그를 진정한 애국자라 칭송하며 다시 요직에 앉히려 했다는 겁니다. 아리스티데스는 분노하며 이렇게 일갈합니다. 내가 공직을 정직하게 수행했을 때는 학대를 당하더니 공공의 도둑놈들을 방관하니 칭송을 받는구려. 나는 내 명예보다 당신들의 그런 태도가 더 부끄럽소. 어떻습니까? 규정과 원칙을 원칙대로 지키는 감사 담당자나 내부 고발자가 조직의 유연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림당하는 오늘날의 직장 풍경과 소름 끼치게 겹치지 않나요? 대중과 조직은 겉으로는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 투명성이 자신의 밥그릇과 편의를 침해하는 순간 원칙주의자를 융통성 없는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배척해버립니다. 둘째, 정치권의 선명성 경쟁과 혐오 선동입니다. 카토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 카르타고 내부의 타자인 여성의 사치와 그리스 문물을 겨냥해 공포와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렉스 오피아 논쟁에서는 여성들의 방종을 고삐로 죄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상전이 될 것이라는 원초적 공포까지 자극했죠. 정책적 비전보다 이념적 선명성을 무기로 정적을 마녀 사냥하는 포퓰리스트가 대중의 열광을 쉽게 얻어내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토가 44번의 고발 속에서도 살아남아 천수를 누린 것은 대중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환호하는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본 영악한 포퓰리즘의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역사와 현실에 겹쳐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아리스티데스가 겪은 정의의 덫은 조선 중종 시기 기묘사화로 숙청된 조광조의 행보와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조광조 역시 타협 없는 도학 정치로 훈국파의 부패를 질타하며 초기에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도덕적 자기 검열과 엄숙주의의 강요는 결국 지지 기반이었던 중종과 대중마저 진저리 치게 만들었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담처럼 숨막히는 완벽주의는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겁니다. 한편 데카토의 모습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낯익은 정치 군상을 연상시킵니다. 단상 위에서는 애국과 근검절약, 반회세를 목 놓아 외치며 서민의 대변인 행세를 하지만 뒤로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며 편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엘리트 정치인의 전형 말이죠. 겉으로는 농업을 예찬하고 상업을 천시하면서 차명 대리인 퀸티오를 통해 해상 벤처에 투자했던 카토의 모습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고대 버전 그 자체입니다. 2000년 전 아테네와 로마의 서사가 지닌 이 이중성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나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수지청 직무어 인지찰 직무도. 아리스티데스는 진정으로 불을 초월했지만 대중은 그의 정의로움에 지쳐 그를 추방했습니다. 카토는 도덕을 무기로 권력을 지켰지만 그 도덕의 이면에는 차가운 위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영악한 도덕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정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또 다른 평행이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